원탁의 기자들 함께하시죠.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별로 기분들은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현충일이어서 휴장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2,800선까지 단숨에 돌파를 했어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어제 수치를 먼저 보면은 1.49% 지수가 1.49% 오르면서 2,812.05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코스피 지수가 이 거래일 동안에 110포인트가 넘게 뛰면서 단숨에 2,600선에서 2,80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2,800선을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거의 1년여 만인데요. 또 올해 4월에 저점이랑 비교했을 때는 22.6%가 올랐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강세장에 돌입을 했죠. 20%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 증시가 주요 32개국 41개 지수 중에서 대선이 치러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1위 그리고 코스닥이 글로벌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보면은 일단 이재명 정부가 공언을 한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집중 유입된 게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만 봐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고 그 전날도 9천억 원 넘게 매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을 넘게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주요한 이유가 원화 강세인데 지금 원화가 1,350원대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인데 원화 강세가 예상되면은 원화 자산을 투자하는 게 당연히 이익이죠. 그 원화 그 가치만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사자 기조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환율이 떨어지고 또 환율이 떨어지니까 또 다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이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아주 급격히 들어오고 있고 송일아 기자가 볼 때도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외국인들이 사실 작년 8월 그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4월까지 9개월 동안 거의 한 40조 원? 38조 원 가까이 정말 이렇게 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팔았는데 당선 후 이틀 동안 2조 원 가까이 사들였으니까 막 이렇게나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부를 올해 초에 떠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한국 괜찮나? 뭐 미국 시장만 막 좋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또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박수희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상법 개정안 증시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현재 증시가 오르는 거는 사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 생각에는 환율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강영현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되게 최근 6개월간 정부의 사실상 공백기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급등, 즉 원화가 약세였던 상황인데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지금 주식을 사두면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 활성화 TF라고 원래는 이게 이름이 코스피 5천 시대 위원회였다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선거진 이른바 국장 활성화 TF. 에서 국장 활성화 TF.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줄여서 상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한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회 통과됐다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부결이 됐잖아요. 다시 이제 법안을 올릴 때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무래도 올리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매운맛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게 상법 개정 기존하는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부 그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하는 이런 부분을 빼면은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밀어붙였었고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처리는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사회 멤버들이 특정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충실 의무에 모든 주주를 이제 명기하는 내용인데 재계 입장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단 말이죠. 성명도 종종 냈었고. 근데 조용하죠. 지금은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저도 이제 대선 기간에 좀 나름 신뢰할 만한 취재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사실 대선 기간에 재계에서 당연히 이게 좀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기후 공시를 좀 앞당기는 이런 ESG 정책들에 대해서 입장문을 검토를 했다고 해요. 네. 검토를 하다가 검토만 하고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접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대선 전국에서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여론조사 격차도 좀 많이 났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그 흐름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됐냐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하면 이제 법안 소위 가고 본회의 가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제 경제단체에서 법안 소위 단계에서 성명서를 한번 냈거든요. 네. 이거 반대한다 냈고 그런데 이제 통과됐죠. 국회 본회의 통과되니까 다시 한번 성명서를 냈어요. 그때는 이제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한 상법 개정안 다시 한번 반대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성명서를 다시 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성명서 내고 난 뒤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던 것이고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는 이제 비슷한 시점에 아무래도 한 번은 뭐 입장문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선 기간에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또 하나가 지금 송혜라 기자.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죠. 기업 향후 입장에서는. 5년 동안에 이제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누가 나서서 그 총대를 매겠습니까? 어차피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고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4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주주 환원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대표적인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네. 당선 전에 유튜브에서 출연해서도 이제 탈법 수단으로 회사의 돈, 그러니까 즉 주주의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에 백기사에게 파는 것 같은 걸 통해서 소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제 자사주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능한 빨리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다만 이때도 이제 소액주주들은 예외 없이 소각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약간의 예외는 필요하다. 이제 국체적인 방법은 좀 세밀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업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가 상승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네. 이게 사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 돈으로 사는 건데 회사 돈으로 사서 그러니까 회사 돈이라는 건 모든 주주의 자산인 건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주주 환원 이야기하면 이렇게 배당을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랑 약간 조금은 좀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공약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게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 그 효과를 조금 더 봐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송혜라 기자.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주주 환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뭐 대표적인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이 부자들을 취재를 하다 보면 슈퍼리치들을 취재하다 보면은 항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배당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대상에 포함이 돼 최대 이제 49.5% 누진세율을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소득자들은 늘 이게 투자의 걸림돌이고 지배 최대 주주들도 역시 배당을 늘리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와 분리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원래부터 거기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이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시니 이게 좀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를 시켜서 이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물론 그때 기준은 더 까다롭긴 했습니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민주당은 많이 반대를 했었고 대표적으로 부자 감세다라는 프레임이 좀 컸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액주주 1,400만 거의 1,500만 가까운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고 지금은 그 한 3배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대주주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 거의 경제활동 인구 절반 이상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제 주변에만 봐도 월배당 ETF 같은 걸로 이제 노후를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맞아요. 예,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그거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월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에 투자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돈이 한국으로만 들어와도 그렇죠. 증시도 근데 사실 많이 미국도 미치고요. 배당 소득세가 있으니 이제 세금에 대한 그 압박은 똑같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은 한국에 배당주에 그렇죠.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 소득세 거의 이중으로 떼어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미국에서 한번 원천 징수하게 되고 국내에서 또 받을 때 또 한 번 배당 소득세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국내에서 배당 받고 하면 국내에서 한 번 더 돈이 돌 수 있는 효과도 나오는데 그 ETF 통해서 월배당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최근에 ETF 시장도 엄청 커졌더라고요. 지금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산이. 네, 순자산이 이게 첫 ETF 출시된 지 23년 만인데 상장된 ETF도 지금 1,0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조 원을 넘었던 게 2023년 6월이니까 불과 2년 만에 몸집이 2배로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100조 원 달성하는데 한 21년 걸렸는데 네. 거기에서 100조 원 불어나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렸다.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보면은 사실 주위에도 진짜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편하죠. 다른 펀드에 비해서 접근성이 엄청 좋아요. 이름도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수랑 이제 주식이랑 똑같이 사고 팔 수 있고 네. 막 펀드는 뭐 매도 신청하면 뭐 3거래일 이후에 기준가에 뭐 입금은 더 있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가능하고 또 그리고 운영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도 요즘에 많이 따져보시잖아요. 수수료 같은 거 내는 거 많이 따져보시는데 그것도 낮고 그리고 편입 종목이라든지 비중 같은 것도 매일 공개되니까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도 쉬워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뭐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뭐 이 정도만 주요 지수가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채권 환율 뭐 옵션도 가능하고 뭐 액티브 커버드콜 뭐 정말 다양해지기 때문에 네. ETF만으로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도 ETF 통한 투자 많이 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지양하라고 하고 되도록이면 ETF로 투자를 하라고 그렇죠. 지시를 하십니다. ETF는 뭐 사실 증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도 이제 가능한 명예불명도 맞아요. 있고. 대통령도 투자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직전에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어요. 계좌를 하셨죠. 이게 정말 그동안 증시 활성화를 외친 대통령 후보들은 많았는데 계좌를 공개한 사람은 처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신규로 담은 거죠. 네. 네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러니까 대표 지수. 네. 제일 큰 회사의 상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메시지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개인들의 자산 구성이 많이 다른 게 미국은 금융 자산이 한 70%, 부동산 자산이 한 20-30% 정도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부동산 자산이 한 7-80%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금융 자산 20-30%. 이게 결국 그 개인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자산 변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그 방향이 좀 심사숙고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은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아무리 트럼프라도 본인 정책을 못 밀고 나가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미국 정부가 난리가 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만 이게 대책들이 계속 오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본인의 계좌도 이렇게 오픈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이잖아요. 네.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월세는 상관없는 남은 시장인데 주식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문턱이 낮고 또 ETF는 더더욱 문턱이 낮고 그래서 이제는 자산 증식을 좀 국민들이 이런 주식시장 특히 ETF를 통해서 좀 많이 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본이 밸류 프로그램을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국민들이 이런 자본시장을 통해서 부를 높이면 그게 궁극적으로 국민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성장률이 높아지는 정책이다라는 그렇죠.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가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 오르면 사람들의 평가 이익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또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왜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계좌 보면서 빨간불 뜨고 플러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기분 좋아져서 네. 뭐라도 하나 더 사 먹지 않습니까? 비슷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증시 또 활성화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거의 직전에 대선 직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1,400만 개미와 함께했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재명 풋 그래서 국내 증시 사실아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풋이라는 표현도 막 하고 했었는데 이걸 또 이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너무 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근데 그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성장한다는 의미잖아요. 기업들이 성장하니까 주식이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성장을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해라.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미국보다 낫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아져야 더 적은 수의 주식만 발행해도 더 비슷하거나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거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지금 상황이라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유정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이제 ETF 시장도 이렇게 좀 키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ETF 우리가 ETF 얘기를 해서 그렇지 주변에 이제 분들 뭐 보면은 ETF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어쨌든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루트라고 생각해 보면은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이제 안전한 상품,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 ETF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또 공부를 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또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네. 투자니까요. 홍성도님은 국장이 안정을 찾아서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장난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고 박성춘님은 국내는 배당이 짜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또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엄벌해야 한다. 또 김경태님 작전 세력 뜨면 개미들의 피눈물이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올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약간 신뢰를 더 많이 회복해야 한다라는 숙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것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